김성진의 읽어주는 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책은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이 이제 곧 출시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세계관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책은 다양하게 읽어드리도록 할 건데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인 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계발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를 읽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보통 책을 읽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는 어떠한 장르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한번 이 게임의 세계관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 이제 설정집인데 사이버펑크 2077 아트북이에요. 이 사이버펑크라는 게임은 CD 프로젝트 레드라는 곳에서 만드는 책이에요. 게임이죠. 만드는 게임이에요. 이 CD 프로젝트 레드의 대표작으로는 위쳐가 있어요. 위쳐 1, 2, 3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작품이 위쳐 3죠. 위쳐 3 같은 경우에는 RPG라는 게임인데, RPG 장르에서는 그 세계에서 마치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될 이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에도 RPG 형식으로 띄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위쳐 같은 경우에 3인칭 시점을 띄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캐릭터를 보면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에는 1인칭 시점으로 2077년에 있을 예정인 세계를 우리가 직접 1인칭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거리의 풍경이에요. 이렇게 약간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는 않죠. 디스토피아로 보이는, 총을 아무런 길거리에서 총을 이렇게 꺼내고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근데 2077년에도 비만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보시면 초점이 없는 얼굴에 볼록 튀어나오는 배, 이걸 봐도 미래에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2020년인데 57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은 육체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살짝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넘겨서 대붕괴. 대붕괴라는 게 이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기업들이 규제에 규회받지 않고 세계 각지의 천원자원을 마음대로 채취하게 된 그 순간부터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는 예견된 바였다. 구 미국의 대붕괴는 21세기 역사의 중대사로 꼽힌다. 설령 오늘날의 NUSA가 자유주의와 다시 합쳐진다 한들 50년 전의 미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전부터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던 세 차례에 걸친 기업 전쟁의 결과로 메가코프들은 더욱 입지를 굳혔고,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정부를 능계하는 권력을 거머쥐게 된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경유착이 더는 이해충돌의 원인이 아닌 정부와 대기업 간의 지렛대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기업들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 각지의 천원자연을 마음대로 채취하게 된 순간부터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는 예견된 바였다. 얼마 가지 않아 과도한 산림 벌채로 인한 산성비와 황사가 미국의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대붕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자연 파괴로 인해서 대붕괴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도 기업이 많지만 앞으로 기업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기업이 도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처럼 온라인식으로 되는 기업이라면 소스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도산되는 경우보다는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 파괴가 더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이 세계관에선 대붕괴라고 부르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지구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는 일러스트예요. 그리고 4차 기업전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22년 6월 밀리테크와 아라사키 양측 모두 더는 거리낄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분쟁은 후반에 접어들었고 이를 열전이라 한다. 4차 기업전쟁의 발단은 기업 간의 경쟁이었다. 2021년 후반 양대 해양개발사인 CINO와 OTEC는 제3의 기업인 IHA의 지분 점유를 놓고 경쟁했다.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경제전이 가열되면서 두 기업 사이의 반목은 급속도로 약화됐다. OTEC가 밀리테크를 고용함으로써 선취권을 지켜내 경쟁의 우위를 점하자 CINO는 뒤질세라 아라사카와 계약을 맺고 반격에 나섰다. 이로써 일명 해왕전쟁으로 불리는 4차 기업전쟁이 반발했다. 기업 간 분쟁의 초반이 을에 그러하듯 초기에는 은밀한 공격이 오갔다. 기업의 중진급 임원이 암살된다거나 불리한 정보가 유출된다거나 하는 시기였다. 양측 모두 넷러러를 용병으로 고용해 상대방의 데이터 캐시와 보유 주식의 공격을 감행하면서 세계 경제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에 네더치는 아라사카와 밀리테크의 임시로 통신 체제를 가했지만 그런다고 순순히 물러설 보안업체들이 아니었다. 유로뱅크의 중재로 CINO와 OTEC가 휴전을 맺을 무렵 분쟁의 불씨는 밀리테크와 아라사카로 옮겨갔다. 결국 2022년 초 보안업체의 검을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싹트면서 오늘날 그림자 전쟁이라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를 휩쓸었던 4차 기업전쟁은 이때부터 중반에 접어든다. 이게 참 매력적인 세계관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처럼 기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할 것이다. 이를 대붕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의 상향까지도 이제 세계관에 집어넣었죠. 기업과 기업 간의 대립, 그리고 이게 4차 기업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지, 미래에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기업전쟁도 분명히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계관을 넓히는 거. 이게 너무 대단하고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책을 읽음에 있어서 자기개발서도 좋아하고 에세이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가리지 않는데, 약간 제가 원하는 소설류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라든가 아니면은 SF 같은 자기가 세계관을 구축한 책이 있어요. 작가가 세계관을 구축한. 사실 이거야말로 글 쓰는 사람이 가장 재밌어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계관을 구축하고 그 세계관 안에 뭔가 에피소드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걸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저는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고, 제가 원하는 게임의 가치라는 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또 일어난 일이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죠. 보시면은 4차 기업전쟁이 2022년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전후 정세에서 2024년에서 2035년을 또 다루고 있고, 한번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역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세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해줘서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즐기기 위해선 배경 지식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연주회를 갔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바이올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듣는 거랑 바이올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연주 경험이 있으면 또 이제 느껴지는 감정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한 가지를 즐기기 위해선 그 전에 뭔가 배경 지식을 미리 쌓아놓는 것도 올바르게 뭔가를 즐기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35년에서 2069년엔 또 재통일이 일어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읽어보도록 할까요? 재통일. 나이트시티는 노마드와 중소기업의 도움 속에 시민들의 노고로 재건되었다. 이후 35년간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차츰 원상태를 되찾았다. 각지의 도시가 서서히 재건되는 가운데 무역로도 복구되었다. 손상된 인프라는 수리됐으며 첨단 기술도 다시금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서 2016년의 대붕괴 당시 유령도시가 되었던 지역이 정부와 기업의 자원으로 재건되어 다시금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이러한 재건 사업을 통해 전쟁으로 축적된 부정적 여론을 불식하는 한편 문화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재구축할 철호의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분리형 개별 넷 네트워크가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니 대체로 지역 인트라넷 수준에 머물렀다. 네트워치는 개별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주의 깊게 관리하여 예의주시했지만 이들의 권한은 유럽과 오세아니아에 국한되었다. 뉴넷은 대부분의 중요 데이터와 격리된 까닭에 대중의 접근성이 떨어졌고 넷러너들이 침입하기도 어려웠다. 여기서 또 알아볼 수 있는 게 분리형 개별 넷 네트워크라고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항상 불평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넷도 결국엔 불평등하게 구축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위험을 다뤘네요. 분리형 개별 네트워크라고 해서 모두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권한이 있는 국가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또 이런 미래야말로 또 안 좋은 미래죠. 디스토피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세계관을 구축한 디스토피아가 또 매력적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재건이 이루어졌네요. 또 통일전쟁, 금속전쟁. 그럼 이번 시간에는 차라리 이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 2077이니까 2077년이 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잠깐 배경 지식을 갖는 시간으로 갖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더 들여다볼까요? 통일전쟁, 금속전쟁, 2069년에서 2070년까지 NUSA 연방정부는 국유화된 밀리테크 병력의 지원 아래 느슨한 용병관계를 유지하던 분리주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2069년 말 로잘린드 마이어스 신임 대통령은 국력 강화를 명목으로 고삐 뚫린 자유주의에 대한 연방제를 확대하는 통일책을 펼쳤다. 그러나 미국 각지의 독립지역에서는 대체로 통일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NUSA 연방정부는 국유화된 밀리테크 병력의 지원 아래 느슨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던 분리주의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콜로라도, 뉴멕시코, 와이오밍, 몬타나, 애리조나, 네바다, 북부 캘리포니아가 여기에 포함됐고 워싱턴, 오레곤, 아이다호는 연방 종류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중립을 지켰다. 자유주의자들은 비밀리에 아라사카 측으로부터 무기와 보안 고문을 지원을 받았음에도 연방 개입을 지지하는 주들의 지원을 받은 NUSA 군대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최첨단 군사 기술이 동원된 이 분쟁은 훗날 금속전쟁이라 불리게 된다.
나이트시티는 가까스로 전화를 모면했다. 미국 정부와 동맹을 맺은 남부 캘리포니아와 연방제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을 유지하려는 북부 캘리포니아가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나이트시티 시민들은 숨죽인 채 연방국의 침공에 대비했다. 2070년 초 NUSA 육군 사단이 도시 외곽으로 진격했지만 루시우스 라인 의원의 신속한 조치로 도시가 침공당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라인 의원이 지난 10년간 시의회에 근무하여 맺어준 연줄을 써서 그동안 홀대받던 아라사키에 보호를 요청한 것이다. 며칠 뒤 아라사카 초대형 항모가 코로라도 베이에 도착하자 NUSA 육군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철수했다. 통일전쟁, 금속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짝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좀 힘들긴 하네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전쟁 이후 나이트시티는 북부 캘리포니아 자유주 및 NUSA의 법률과 지배구조에서 독립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 그 입지를 다시 굳혔다. 그러나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다. 메가코프들이 NUSA 서부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도시 활성화에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 따라 나이트시티는 거대 기업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2070년 시에서 아라사카에 2023년에 붕괴된 구지사 자리에 미국 자사 재설립 허가를 내줌으로써 이러한 시류는 정점을 찍었다. 나이트시티는 다시금 번영기를 맞았지만 그 결실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이해하기 힘드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통일전쟁이라는 게 이 나이트시티를 점유하려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이 나이트시티를 뭔가 통일전쟁을 한다는 느낌이 어떤 통일이냐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통일 같은 경우에는 합쳐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하나의 도시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자기 세력으로 통일을 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국가가 이제 두 개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서쪽과 동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도시가 통일하는 방법이 서로가 합쳐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동쪽이나 서쪽이 한쪽을 전쟁으로 밀어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통일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나이트시티처럼 느껴져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얘기는 2077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때는 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날의 위험 수준의 계층 고착화, 치솟는 범죄율, 난민 문제로 온 세계가 시름에 잠겼다. 유럽과 아시아가 안정을 되찾는 가운데 4차 기업전쟁과 통일전쟁은 막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유토피아로 변모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2020년대, 2040년대까지의 기술 정체 덕분에 세계적인 환경 오염도는 도리어 낮아졌지만 인류는 여전히 심각한 위협에 당면한 상태였다. 현재는 기후변화가 최대의 위협이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다. 사막화와 가뭄은 더욱 심각해서 남아메리카는 물론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그 전 인구가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식수는 바닥을 드러냈고 이러한 상황은 지난 몇 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가뭄이 심각한 와중 홍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 10년간 홍수로 인해 LA 및 나이트시티 일부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네덜란드는 국토의 3분의 1을 잃었다. 네덜란드는 최신식
댐 검술 기술에 힘입어 전국이 북해에 잠기는 참사를 모면한 반면 몰디브의 경우 군도 전체가 20년 전에 수몰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위험 수준의 계층 고착화, 치솟는 범죄율, 난민 문제로 온 세계가 시름에 잠겼다. 이점은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실 것이다. 매일 이런 문제에 부대끼며 살아가는데 오죽하겠는가. 이처럼 불안정한 시국에서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가치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 그러나 그러기에 이미 늦은 것이 아닐까. 지금 오늘날의 위협에서는 계층 고착화, 치솟는 범죄율, 그리고 난민 문제, 사실 지금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역사가 반복이 되듯이 이러한 문제가 사라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나오고 사라질 것 같으면서 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살펴본 게 사이버펑크의 배경이죠. 간단하게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사이버펑크 2077에는 첫 번째,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서 기업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나이트시티라는 곳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고 어떠한 세력이 나이트시티를 통일시킨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나이트시티를 완전히 자기 세력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이라든가 아까 살펴봤던 네트워크 불평등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또 난민 문제, 그리고 계층 간의 불평등, 이런 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살펴본 게 배경을 살펴봤죠. 어떠한 나이트시티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궁금한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2077년은 어떤 미래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불평등화가 이루어지는 세상 말고 구역으로 나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으로 나뉜다는 게 무슨 말이면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이런 큰 도시가 있겠죠.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구가 있겠고 그 구 안에는 또 동이 있겠죠. 무슨 동으로 할까? 꽃 이름으로 예를 들면 장미동 또는 개나리동, 진달래동 이런 식으로 동이 있다면 그 동 안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국가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력이 생산됨에 있어서 어디는 발전소가 생기고 어디는 또 발전소가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발전소가 생기는 걸 내 집 앞에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발전소가 어떤 한 구역에 집중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동 자체에 태양열 형태로 그러니까 지붕 위에 씌워지는 거죠. 지붕 위에 이렇게 발전소가 태양열 발전소가 어느 집마다 어느 집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전력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와요. 그런데 또 이게 건물들로 이렇게 자급자족이 나누어지면서 어떠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면 한 동네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네트워크가 서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지만 한 동 한 동이
서로의 세력을 갖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구 밀집이 서울에만 엄청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시골 가면은 사람이 되게 없고 차도 별로 안 다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미래에 되면은 이 차가 다니고 안 다니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엄청 빠른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미래로 가게 되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과 그러니까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게 되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형태로 움직일 필요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서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게 되면은 사실 시간 낭비가 일어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게 될 미래는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느낌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걸 오프라인 형태에서도 느끼는 게 타당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형태에서 뭔가의 교류가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의 작은 동 안에서 교류가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들의 그런 삶이 그 안에서만 교류가 되게 되는 거죠. 오프라인에서는요. 온라인에서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교류를 하겠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장미동과 진달래의 동이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전력 생산량으로 경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드는 뭔가 특산품이 있을 수 있겠죠. 장미동이니까 장미와 관련된 물건을 만든다거나, 개나리동은 개나리와 관련된 물건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역 특색이 동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것인지, 그거를 또 댓글로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77년에 이 일이 어떤 미래가 온다면, 방금 저랑 같이 어떤 걸 읽었었냐면 2022년부터 시작했죠. 4차 기업전쟁 2022년에서 시작해서 전후정세 2024년에서 2035년, 그리고 재통일 2035년에서 2069년, 그리고 통일전쟁, 금속전쟁 2069년에서 2070년, 그리고 오늘날의 위협 2077년까지 왔잖아요. 2077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4개의 주요 기간을 정해서, 3개도 괜찮아요. 3개의 주요 기간을 정해서 여기서 2년에서 2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걸 거치면서 2077년에는 어떤 상황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 숙제를 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저의 코멘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